(1911년) 만주족 타도를 부르짖는 수don에 의해 청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조의 완벽한 몰락을 위해 수don으로부터 신생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까지 양보받았던 위안스카이가 돌연 중화민국을 중화제국으로 바꿔 선포하고 황제가 돼버리는 바람에 중국은 또다시 군주제로 돌아서 버렸고 급기야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위안스카이에게 뒤통수를 얻어받는 국민당은 호법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군주국가로 회귀하려는 위안스카이의 반동체제를 막으려 호국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호국전쟁에 참전한 각지의 군벌들로 인해 중국은 또다시 4분의 1로 찢어지고 맙니다.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그것과도 같이 말이죠. 물론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의해 위안스카이는 무릎을 꿇긴 하지만 중국은 이후 장장 10여 년 동안 군벌 간 유혈 충돌이 난무하는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훗날 국공대전을 잉태하는 원인이 되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왜 벌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신의 혁명을 태동시킨 인물이 수don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신의 혁명이 일어날 당시 미국에 있었죠. 다시 말해 혁명 초기의 주체 세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911년 12월 27일 중화민국 초대 임시총통에 선출됐을 때도 그는 지방 유력자들이 선출한 그저 대중들에게 인기 많은 얼굴 마담이었을 뿐 그 이상의 통치력은 가질 수가 없었죠. 이 때문에 구심점이 없었던 혁명 전선은 청조의 명령으로 강력한 북양군벌이 출동하자 그만 북진을 멈추게 되었고 혁명은 소강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혁명 정부는 제대로 된 독립적인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재정 상태 역시 취약하기 이를 데 없었죠. 이에 수don은 이런 소강 상태를 타개하고자 북방에서 자신들과 대치 중이던 중국 최대의 군벌인 북양군벌의 수장 위안스카이에게 총통 자리를 내어주고 청조를 멸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수don과의 약속을 어긴 위안스카이의 중화제국 선포로 인해 세상은 그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수don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엔 호법운동이라는 반위안스카이 캠페인으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위안스카이를 간신히 몰아내긴 했지만 이번엔 또 다른 헬게이트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청조의 전리품을 뜯어먹으려는 군벌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총구속 황족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참으로 기구하기 짝이 없는 혁명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수don은 눈물을 머금고 혁명의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기존의 군벌들과는 전혀 다른 보다 강력한 외부의 세력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수don이 자처의 원조를 청하려 했던 외부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플로레타리아 혁명의 종주국 바로 소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수don과 국민당이 어떤 변화를 모색했고 또 그 과정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군벌들에게 두 번이나 쫓겨나면서 광저우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들은 군사력과 재정이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그들에게 러시아 혁명으로 탄생한 소련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죠. 해외 기득권은 탐하지 않고 오직 약속과의 지원만을 수행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산주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소련의 상투적인 노림수일 뿐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중국 내 공산당 세력을 키우기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 대상으로 국민당과 수don을 선택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민낯을 모르던 수don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는 일본 도피 시절 막시즘을 접하긴 했었지만 공산주의의 현실적 실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는 국민당 내의 여타 인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소련을 자신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민의 동지이자 마치 구세군쯤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훗날 수don의 생명의 은인이자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던 장제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쨌든 1924년 1월 이렇게 수don이 요청하고 소련이 주체적으로 진행시킨 국민당 개조선언과 혁명통일전선이 정식으로 구축된 이른바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연합전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의 국민당 입당이 허가되었고 광저우에는 대중선동에서부터 군사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문해줄 공산주의자들이 속속 모이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국민당은 자신들의 수건 중의 수건이었던 군사력 강화 작업도 착수합니다.
이때 새로 조직된 국민혁명군의 군사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황푸공관학교의 창설과 국민혁명군의 토대를 닦았던 인물이 바로 갈렌이라는 가명을 사용했던 바질리 콘스탄티노비치 분류헤르라는 자였습니다. 당시 신생 소련군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935년부터 전면적으로 계급제도가 도입되자 중국에서의 공적으로 그는 육군 원소역까지 추대되죠.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의 국가였던 중국의 공산이야말로 자신들의 지상관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1939년 스탈린의 대숙청 리스트에 올라가 극심한 고문 끝에 결국 개죽음을 당하고 말죠. 일당 독재 공산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군사고문보다 더 중요한 당 선임 정치고문에는 크레물린의 고위급 정치 선동가 중 한 사람으로 영국을 거쳐 한때 시카고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등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경험했던 미국 시민권자이자 유대인인 미하일 보르딘이 임명됐습니다. 미하일 보르딘, 1884년 지금의 벨라루스에서 태어난 그는 방금 언급했듯이 영국과 미국 체류 경험으로 인해 영어에 능통했었기 때문에 하와이와 홍콩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수능과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미 영국과 미국, 멕시코와 스페인, 그리고 독일 등에서 공산당 창당 경험도 있었으며 1921년엔 터키로 가서 터키 독립전쟁을 지원한 등 코민테린의 해외요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국민당의 침투에 중국을 공산화시킨다는 모스크바의 지령을 그 누구보다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1923년 10월 6일 미하일 보르딘은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을 극진히 맞아주던 스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스논은 매우 진보한 반동적인 인간이다. 그는 기껏해야 지방 총독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이는 공산당의 정체에 대해 일도 모르고 들떠있던 스논에 대한 오만한 우월감 때문이었을지도 아니면 그런 무식함에 따른 연민과도 같은 측은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르딘도 스탈린에 의해 외국의 수종주의자들을 옹호했던 이유로 1949년에 숙청되었고 1951년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가 비웃었던 스논의 공산주의에 대한 무식함이 그에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보르딘은 스논에게 당 규약 개정 초안을 제출하며 국민당을 레닌주의 노선으로 개조할 것을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당의 개혁을 위해, 아니 국민당을 코민테른의 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스논과 연대와 대립을 반복하던 광도의 군벌 전중민이 광저우를 되찾기 위해 침공하자 이를 기하로 토지 재분배, 최저임금제, 주 6일 근무제, 하루 8시간 근무제 등을 시행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에게도 군 입대의 길을 열어 우수한 자는 장교로 임관할 수 있게 하는 개방화된 임명문제를 제안하는 등 중국 민중의 실질적 탈봉공화 작업에도 앞장섰죠. 하지만 스논은 물론 국민당 내의 좌파 라우충카이마저도 이런 급속한 볼셰비케화는 상인 및 향실 출신 당원들의 지지를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자들의 욕망에 이런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은 그야말로 물과 기름과도 같은 관계였으니까요. 아니 애초부터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객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병폐와 공산주의의 오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시절엔 더더욱 그랬겠죠. 어쨌든 이들 소련인들의 도움으로 중화민국이라는 신생공화국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장제스가 지휘하는 국민혁명군이 천중민의 광둥군보를 쳐부수고 북쪽으로 더 올라가 상하이와 나진까지 점령해버릴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런 성공은 앞서 보르딘이 비웃었던 모스크바 중국 공산당의 창략, 즉 국민당 내부의 공산주의 세력도 확장된다는 문제 또한 야기시켰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장악하고 중국을 공산화시키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였을까요? 결국 1925년 스논 사망 후 2년 후인 1927년 장제스가 후계자가 되자 스논보다 훨씬 더 영민하고 더 현실주의자였던 그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련의 원조를 받고 그들의 전력에 종속돼버린다면 결국 중국은 공산화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한 후 1927년 4월 10일 상해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 후 당내의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축출해버리고 난징에서 새로운 형태의 우익 국민정부를 출범시켜버리죠. 나아가 전국 각처의 공산주의자들까지도 토벌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3년에 걸친 제1차 국공합작은 붕괴돼 버리고 말죠. 결국 이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인 국공내전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일본이 노교 사건을 일으켜 중일전쟁이 일어날 때인 1937년까지 중국은 이른바 삼중전쟁이라 불리는 내전에 휩싸여버린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국민당군이 군벌들과 싸우고 화요일에는 이 두 세력이 연합해 공산군과 싸우며 수요일에는 군벌과 공산당이 연합해서 장제스를 습격한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카오스의 시대가 따로 없었죠. 한편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런 중국 내 내정과 무시무시한 국제공산당이라는 큰 파도는 일본 군부 지도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북쪽으로부터는 도쿄에서 110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배치된 붉은 군대 폭격기의 위협을, 서쪽으로부터는 투지 넘치고 무지막지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군 게릴라 부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상황인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자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이런 두 가지 위협에 대응하려면 이번 기회에 아예 만주를 완벽히 병합해 공산주의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여기에 통제파들은 한 발 더 나가 만주로는 부족하다, 내친김에 완춘 지역을 더 넓혀 중국 북부 지역까지 장악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일본 내에는 만주는 물론이고 중국 북부 지역도 무정부 상태다라는 이른바 무주공산설이 근거 없이 떠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적 활동이 만연해 있음에도 만주에서 공산주의자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배타적인 행정력을 행사하며 점점 조직화되고 효율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일본의 만주 경영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조바심까지 더해졌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 소련과 동맹을 맺는 의미를 언급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손잡을 가능성은 중국 공산주의가 러시아가 보는 의미의 공산주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라는 신중론도 제기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미 냉정의 싹은 트고 있었던 것일까요? 세계 정세상 당시 대부분의 자본주의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준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일본의 통제파가 중국 내의 공산주의 확산을 일본의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것도 이상한 것은 아니었죠. 당시의 시대사조를 보면 말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그동안 따르고 섭습했던 영국과 미국, 독일과 프랑스 같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으니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20세기를 피로 물들일 또 다른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헤게모니 쟁투는 제2차 세계대전을 더욱 잔인한 전쟁으로 이끌었고 종전 후에는 인류를 냉전이라는 새로운 카오스의 시대로 인도했죠. 그리고 그 망령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도 세계대초에서 냉전의 후예들이 저지르고 있는 갖가지 해프닝들, 20세기에 벌어졌던 악몽이 다시 펼쳐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1920년대)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공산당원들과는 달리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그들만의 행동 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집권 국민당 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내부 경쟁 세력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에 중국 통일을 꿈꾸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장제스는 이렇듯 통제 안 되는 굴러온 돌들을 반드시 추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수행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기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이 200명도 채 안 되는 군소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공합작 이후 공산당은 국민당원 명의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발언권을 확장시켜 나갔고, 이런 과정 때문에 국민당의 정체성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감을 품은 국민당의 골수 우파 세력들은 국공합작을 끝내고 하루속히 공산당원들을 추방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노선투쟁에 돌입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순호의 반대로 그가 살아있는 한 이런 반발은 현실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1925년 3월 순원이 사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광저우의 국민당 본부는 공산당이 과반수를 차지해버린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공산당원들이 국민당원들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해버리는 등 그야말로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죠. 이에 국민당 우파의 불만은 크게 달해버리고 말았고, 드디어 국민혁명군을 장악하고 있던 장제스가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편에서 언급한 대로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공산당원들과 좌익노동자, 좌익 농민 조직들을 무력으로 섬멸해버리죠.
이로써 공산당은 상하이를 위시한 각 도시에 갖고 있던 세력을 거의 상실해버렸고 전체 당원의 80% 이상이 지방군벌과 산업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되거나 투옥돼버립니다. 이렇게 제1차 국공합작은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후 공산당은 천도시의 지휘 아래 난창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노동자들의 힘을 빌려 소비에트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에게 번번이 진압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공산당도 투쟁 전략을 바꾸게 되죠. 무모한 무장봉기는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 도시에는 반국민당 세포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농촌 지역의 소비에트화에 주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과 전술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공산주의 특유의 가변성을 발휘한 것이죠. 이때 이런 전술에 두각을 나타낸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마오쩌둥이었죠. 마오쩌둥, 게릴라 부대 지도자로 시작해 국공내전을 승리로 이끌고 중국 대륙을 손에 넣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자신 신봉하는 이념을 위해서 또는 권력 유지를 위해서 서슴없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어떠한 인명손실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20세기판 진시황, 그리고 대중의 심리를 정확히 읽어내는 탁월한 감각과 대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여기에 뛰어난 문장력으로 수많은 추종자들을 양성시켜 평생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권력을 부여잡고 있는 자. 근데 중국의 첫 번째 왕제, 그는 지금까지도 모든 위안화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넣게 하였고 베이징에 있는 천안문 광장에도 자신의 거대한 초상화를 걸게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정치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설사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적에게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새로운 어젠다의 모멘텀으로 국면을 새롭게 전환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선동 정치에 관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그의 작품이었던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빠졌을 때도 사태를 역이용해 직전보다 더 강력해진 권력을 창출, 중국을 자신만의 제국으로 통치했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문적으로 군사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게릴라 지도자로 지낸 때문인지 군대의 수직적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고집스러운 자신의 성격까지 더해지자 그나마 없었던 융통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편집증에 가까운 독선만 남아버린 절대군주가 됐습니다. 그의 폭정은 문화혁명 때 철정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사망한 숫자만 6천만 명에 이르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측근이었던 류사오치와 저우란 라인마저도 이런 두려움 때문에 끽소리도 못하고 그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역대 어느 중국 황제보다도 더한 전지전능한 자가 되어버렸고, 본인이 저지른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실패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도 이는 자신의 판단 오류가 아니고 그저 정책 집행자의 무능한 대처 때문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못 말리는 자기 자아에 대한 확증 편향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 관한 그의 사고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1957년 11월 러시아 혁명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그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소련은 이 행사에 맞춰 세계 최초의 ICBM 스푸트니크 1호를 막 성공시킨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 사실에 고무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재래전이든 핵전쟁이든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에서 3억 명 이상의 인명손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들 어떻단 말인가. 세월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 중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아기를 낳으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독재국가의 상징 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마저도 세계대전으로 절반 이상이 죽고 나머지 절반만 살아남아도 괜찮다고 말한 자가 있는데 그는 미친 자이다 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물론 마오쩌둥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관해서 또 인민의 죽음에 관해서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전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해선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었던 전쟁 광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전쟁 참전 시에도 100만 명쯤 조선에 가서 전사한들 그것이 중국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없던 일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의 사고에 관한 특징을 얘기한 김에 그의 군사이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마오쩌둥의 군사이론은 중국의 고대 병법과 클라우제비치의 근대적 전쟁론을 결합한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신의 역량이 뒤질 때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주변을 장악하고 중심을 포위, 고립시킨 후 적의 역량이 감소하고 자신의 역량이 우월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시켜 적을 몰살시킨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오쩌둥 특유의 게릴라 전술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죠.
그런데 그의 이런 모든 군사 이론은 그가 젊은 시절 즐겨 읽었다는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차용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군대의 기계화보다는 보병의 과감한 기동력과 수적 우위를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무기를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였기도 했겠지만 현대적 무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각성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도 그의 인명경시 사상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마오쩌둥은 이런 자신의 군사교류로 장제스의 국민당을 쓸어버리고 중국 대륙을 장악했으며 한국전쟁에서도 세계 최강 미국과 대등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정치적 사상도 한번 짚어보죠. 그는 마르크스주의보다도 중국의 전통사상에 훨씬 더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 철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의 철학 교과서에 반드시 마오쩌둥의 실천 이론이 비교 등장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교조적인 역사인식 때문이겠죠. 하지만 마오쩌둥의 독창적인 혁명 이론만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20, 30년대 중국은 러시아보다도 훨씬 뒤처져 있던 농국가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도시화는 미미했었고, 이에 따라 노동자 수도 매우 적었었죠. 그러다 보니 소련식 사회주의 혁명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무리였습니다. 실제로 제1차 국공합작이 붕괴된 후 소련 유학생 출신들이 소련식 전략을 그대로 차용했다가 자멸해 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마오쩌둥은 소련의 혁명 이론 대신 중국 고유의 농민 반란의 역사에 주목했었죠.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은 농민운동에 의해 좌우됐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점을 핵심 포인트로 정확히 본 것이죠.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농민을 혁명의 주체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오쩌둥은 도시에서의 봉기 대신 자신의 친화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농촌에서부터 세력을 넓혀 도시를 포위하는 전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중국 같은 정근대적 사회에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했고, 결국 중국을 공산의 길로 인도했죠. 나아가 마오쩌둥의 혁명 이론은 세계대전 후 제3세계 국가의 여러 혁명가들이 신봉하는 바이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대약진 운동으로 자신의 혁명 기반이었던 농촌을, 문화혁명으로 자신의 사상적 기반이었던 전통을 파괴시킨 것을 보면 이것 역시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기 부정 따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의 이중적 성향을 곱씹어봐야 할까요? 마오쩌둥, 그는 그야말로 인류사 최고의 미스테리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1931년에 중국으로 돌아와 앞서 언급했듯 일찍이 마오쩌둥은 당 중앙에서 지시하는 혁명의 방법은 너무나도 무모하여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비정규적 혁명 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 중앙이 몰아붙이던 단순하기 짝이 없는 연속 혁명론 또는 무장 봉기론 등은 아무리 시도해봤자 이런 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죠. 그런 반면 그의 전략과 전술은 매우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말이죠. 군 핵심부에서 내려오는 융통성 없고 경직된, 거기에다 느려 터진 작전 명령에 의해 졸전을 거듭하는 러시아군에 비해 현장 지휘관의 직권에 따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군의 가성비 좋은 전술이 전세를 뒤집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로 마오쩌둥의 소비에터 지역은 날이 갈수록 확장돼 갔습니다. 이에 마오쩌둥의 이른바 장시성 소비에트는 중국의 중앙소비에트로 지칭되기에 이르렀고, 급기야 1931년 11월에는 꾸준한 세력 확장으로 각지의 해방군을 모두 합쳐 인구가 무려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장시성 루이진 지역에서 정부주석 마오쩌둥, 부주석 장고타오, 군사위원회 주석 주도로 정부위원을 구성하여 중화소비에트공화국을 선포해버립니다. 이에 국민당 정부는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일찍이 이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으나 홍군, 즉 공산군을 단순히 비적대로 얕잡아보고 지방군을 중심으로 보잘것없는 공세만을 펼쳤기에 토벌은커녕 그들로 하여금 당당히 새로운 정부까지 출범시키게 했으니 말입니다. 이에 장제스도 병력을 늘리고 자신이 직접 지휘를 하는 등 공세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너라이가 지휘하는 스파이들의 탁월한 정보 수집, 지방군의 무능과 태업, 농촌을 확고히 장악한 홍군의 게릴라 전술로 인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죠. 더구나 일부 효과를 본 공세마저도 만주사변, 제1차 상하이사변, 여러 사변 등의 외부 침공으로 인해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제스는 당시의 독일, 즉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초빙한 한스 폰 젝트 등 독일 군사고문단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으로 섣불리 진군한 것을 자제하고 요초마다 콘크리트 진지를 건설하면서 군대를 점진적으로 전진시켜 공산당의 정보원 역할을 하던 민간인들을 소개시키고 송을 비롯한
필수 물자의 유통을 차단한 등 이른바 공세적 청야 전술로 작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 장제스와 대립관계에 있었던 광동 파벌과 광서 파벌까지 토벌에 참가하죠. 이때부터 홍군은 거듭 참패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각지에 있는 해방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급기야 임시수도였던 루이즈마저 함락될 위험에 빠지게 되자 결국 마오쩌둥이 이끌던 홍군은 1934년 10월 17일 근거지였던 중국 동남부의 장시성을 떠나 중국 서북부의 산시성으로 이동하는 무려 2만 5천 리에 달하는 적진 돌파작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1년여에 걸쳐 행해진 중국 공산당의 전설 대장정입니다. 이때 홍군은 약 9,600km에 달하는 엄청난 거리를 도보와 우마로만 이동했는데 그러다 보니 10만에 육박했던 출발 인원 중 살아남아 산시성에 도착한 인원은 겨우 6천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행군을 완주한 인원수는 3,000명 미만이었죠. 그나마 장정도 중 계속해서 병력을 보충했기 때문에 장정을 마무리할 때 6,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정은 중국 공산혁명의 이야기에서 그야말로 독보적인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장밋빛 선전, 즉 프로파간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장정은 전술적으로 볼 때 작전 수행 도중 병력의 90%를 잃어버린 그야말로 형편없기 짝이 없는 기나긴 도주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대장정에서 생존한 홍군의 수가 10만 명 중 고작 3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니까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는 탈출하는 과정에서 역량이 극도로 소진된 홍군이 대장정이 끝난 후로는 반경고사하고 방어할 여력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국민당군의 간단한 공격만으로도 괴멸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또한 천신만고 끝에 피신한 중국 서북 지역도 중국 본토에서 가장 척박하고 인구 밀도 역시 제일 낮은 곳으로 도저히 장기적으로 혁명을 도모할 만한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홍군 내부에서조차도 외몽골이나 신장으로 이동해 소련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저 시한 사건으로 토벌 직전의 상황에서 기사회생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니 정신적인 관점에서 대장정은 중국 공산당의 승리이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국민당은 공산당을 완전히 토벌하는 데 실패했고 홍군의 핵심 지도부는 살아남아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명을 경시하고 단행된 이 행군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국을 옥죄는 존재로 남아있습니다. 대장정을 부정하자니 그들이 부르짖던 혁명 정신의 기반이 훼손될 것이고, 찬양하자니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또는 되게 한다는 인명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장정의 정신을 부르짖으며 또다시 21세기판 대약진운동, 문화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지금의 중국, 이런 중국판 무대포 정신이 과연 미래의 중국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티벳과 신장에 대한 자국민의 이주, 동북공정, 1대1로 개척, 적극적 해상 방어 전략, 이에 따른 군사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이 모두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대장정 정신에 연원돼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을 존재케 했다고 중국인들이 떠받들고 있는 마오쩌둥의 대장정, 이에 관한 컨텐츠는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방금 언급했던 제2차 국공합작의 시작점, 시안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제스가 공산당에 대한 선멸전을 해가동화 중이던 1931년 만주를 침공하고 그 1년 후 만주국이라는 괴뢰 정부를 세웠던 일본은 1933년 2월 21일 또다시 열하를 침공, 만주국에 합병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하사변이죠. 열하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로도 알려진 지금의 청도시의 옛 별칭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청나라 황제의 별궁이 있었죠. 만주족이었던 청의 황제들이 무더운 여름에는 자신들의 발원지였던 이곳 열하에 머물며 더위를 피해갔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곳을 피서별궁, 열하 행궁이라고도 불렀고, 이로 인해 이곳은 중국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반면 일본군 입장에서 이것은 단지 만주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기에 필요한 핵심 거점일 뿐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전표에서 얘기를 시작했던 서한 사건의 주인공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봉천군벌의 수장 장세량이었죠. 당시 그는 만주사변으로 본거지인 홍텐을 잃고 만주에서 축출당한 후 마지막 기반이었던 열화에서 만주수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재정난과 장제스의 관계 악화로 인해 이는 그저 꿈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왕징의 등 국민당 내의 좌파들에게 당시 군대를 사유하는 바람에 만주를 잃었다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라는 공격까지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결과는 그의 소심함과 편협함, 태만함에 기인한 바가 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열화 사변이 일어나기 직전 이를 예측한 장제스가 중앙군을 파견하여 열화의 방비를 증강하자고 이미 제안했었지만 그가 이 제안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주사변 때처럼 중앙군의 파병이 일본군을 자극하는 공격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소심한 생각이 또다시 이를 그르쳐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결정으로 만주를 뺏겼었는데도 말이죠. 한 번 내린 다리미에 또다시 대인 격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제스의 중앙군 파견 제안을 당시에 거부했던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내에는 자신의 구역에 장제스의 중앙군이 주둔하게 되면 가뜩이나 실추되고 있던 자신의 권위가 더욱 떨어질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런 소심하고 졸렬한 생각들이 여러 가지 날려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곱게만 자라온 재벌가의 도련님처럼 그 역시 호연직이 충만한 결기는 단 1도 없었던 것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장세량의 인생 역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 그의 부친 장조린이 거느렸던 봉천군벌은 만주 전역은 물론 중국 동북부와 베이지까지 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12 상하이 쿠데타로 분리된 우한 국민정부와 난진 국민정부가 1925년 11월 다시 합작을 이룬 영한 합작의 결과로 장제스가 다시 2차 북포를 단회하게 하게 되자 이에 밀린 장조린은 국민혁명군에 베이징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봉천군벌과 장세랑 몰락에 전조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관동군이 공작한 황고든 사건으로 부친인 장조린이 사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버지의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우선 과업이 되어버린 장세량은 이때부터 파란 많은 역정에 휘말리기 시작하죠. 당시 장세량이 아버지 장조린의 자리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봉천군부를 조종하고 있던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원활한 승계 작업을 위해서 히로히토의 즉위식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장세량은 자신의 원수 일본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안가 일본의 다음 목표가 자신의 본고지인 만주임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자 일본과 장제스 사이로 오가는 줄다리기 외교 끝에 결국 그는 국민당에 입당하게 되었고, 이는 북양군벌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봉천군벌까지 중국 국민당에 합류한다는 이른바 동북역치로 빛을 발합니다. 표면적으로 자신이 중국 통일을 완수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와 더불어 북벌 당시 장제스와 함께했던 펑유샹, 옌시안 등과 자녀 군벌 세력 80만 명이 연합하여 장제스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으킨 중원 대전 때에도 장제스의 진영으로 참가, 승리의 1등 공신이 되죠. 그리고 결국 이런 공헌들로 중화민국 육해공군 부사령관에 취임함으로써 장제스에 이어 중화민국의 2인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성대한 파티 후에 일어난 법일까요? 중원대전 이후 중국에는 전보다 더 많은 주인 없는 수습되지 못한 군대가 떠돌게 되었고, 훌쩍 머리가 커버린 장세량과의 의견 충돌로 인해 장제스는 끝내 서북지역 군벌에 대한 도발을 완벽히 이뤄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혼란 때문에 일본은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욱 불태울 수 있었고, 중국 공산당 역시 서북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추스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만주를 포함한 화북지역 대부분을 점령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장세량은 이후 소극적이기 짝이 없는 무사한 일주의로 점점 세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1931년의 만보산 사건과 낙가무라 사건 때부터 일본의 도발을 우려해 계속 부정한 정책만을 고수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이런 장세량의 나약함을 눈치챈 관동군 작전참모 이시하라 간지는 1931년 9월 18일 급기야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도 장세량은 이를 늘 있었던 일본군의 소규모 국지도발 정도로 오판하였고, 기존의 부정한 정책으로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만주 전체를 침탈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본의 대규모 침공이었죠. 이에 앞서 언급했던 그동안 장제스가 군사지원을 빌미로 만주라는 자신의 역을 집어삼킬까 하는 불안감에 한사코 장제스의 지원 의사를 거부해온 장세량도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고 장제스에게 급히 증원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때 장제스 역시 그에 반대하는 소위 반장 세력들이 모여 광저우 국민정부를 세우고 자신을 공격하는 양광사변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공산당을 토벌하는 초공작전도 진행 중이었죠. 이렇듯 이 당시 장제스도 자신의 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던 시기라 장세령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실질적 위협 세력이었던 일본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만 일관하던 장세령은 만주의 주요 도시를 다 날려버리고 여러 가지 밀리고 난 뒤에야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미 그 이후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만주 침공 16개월 만인 1933년 1월 1일 천하 제1관문으로 일컬어지던 사내관을 또다시 침공, 일거에 점령해버리고 이와 같은 해 2월 23일 동북군의 마지막 근거지였던 열하를 침공, 2주일 만에 함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전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장세령은 얼마 안 되는 잔존 병력을 간신히 추슬러 만리장성 안쪽으로 완전히 퇴각해 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이때부터 중국군은 잔존 동북군 병력과 국민당군의 합동군으로 바뀌지만 이런 통합 중국군은 여기서도 얼마 버티지 못합니다. 열하를 함락시킨 관동군 사령관 무토 노부요시가 승기를 몰아 강력한 화력을 앞세운 전격적인 공세로 만리장성의 주요 관문을 모두 탈취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죠. 이에 따라 이젠 만리장성을 두고 일본군과 혈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벌어진 만리장성 전투의 주요 격전장이 바로 베이징 동북쪽으로 100km 떨어져 있는 중국 대륙의 입구 고북구였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장성들과는 달리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더구나 여러와 베이징을 잇는 장성관문이 있는 곳이었기에 예로부터 유목민들이 중원으로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출입구였죠. 그런 이유로 다른 곳과는 달리 관문도 3겹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그야말로 요충지 중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군 입장에서는 베이징을 수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이고 일본군 역시 그 반대의 의미로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곳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항공폭격과 전차까지 동원한 일본군에 의해 여지없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일본군에게 철저히 유린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나마 함락당한 고북구 동쪽 100km 지점에 있는 회봉구에서 중국군도 숭조유안이 이끄는 대도대분전으로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열화사변이라는 전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 전투는 별 의미가 없어졌고 결국 동북지역의 주요 거점을 모두 일본군에게 내주고 말았죠. 그래도 중국군 입장에서 휘봉구 전투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전투였습니다. 훗날 벌어진 중일전쟁까지 통틀어 일본군에게 승리한 첫 번째 전투였으니까 말이죠. 그런 이유로 이 전투는 중일전쟁 내내 중국군이 어려울 때마다 감투 정신을 일깨우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프랑스인이 베르당의 영웅을 잊지 않은 것처럼 중국인은 회봉구의 영웅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승리로 인해 중국인은 인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이렇듯 6.25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미 중국과 일본은 전쟁의 첫 시험대를 거치게 된 것이죠. 한편 공산당 토벌이라는 장제스 칼날에 벼랑 끝에 몰렸던 마오쩌둥은 장세랑 아니 부저항이란 꼬리표가 붙어버린 쫄보의 연속된 헛발질에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장세랑의 무능 덕분에 만주와 중국 북부 지역으로 일본군이 진공해옴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장제스의 공세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런 일련의 사건이 공산당으로 하여금 황금 같은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당의 집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조국이 침범을 당해도 전혀 꺼리낌 없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배타적이고 반민족적인 레닌주의식 사고방식. 레닌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제공한 자금으로 사보타주를 일으켜 전쟁 와중에 혼란에 처했던 자신의 조국 러시아를 배반하는 것을 넘어 전복시키려고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마오쩌둥도 똑같았습니다. 그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는 즉시 서방 기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지휘하는 홍군 단독이라도 공적 일본군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잠옷 구국의 결의에 찬 애국지사인 양 행세했지만 그것은 공산주의 특유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방금 얘기했던 레닌주의식 전략에 따른 선무 선동 전술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이 자리에서 중국 소비에트 정부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만일 장제스 군대가 홍군에 대해 더 이상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 소비에트 정부는 즉시 홍군에게 군사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제스가 진정 일본군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면 우리는 단연코 일본군에 맞서는 전장에서 그들에게 우정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라는 감언이설을 기자들 앞에 쏟아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시작된, 아니 그곳에서 비롯된 두 번째 국공합작의 요구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 장제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도 안 물어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는 이들 공산 세력들의 숨통을 끊기 위해 장세량이 있는 산시성의 시항까지 작전 동료차 출장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오쩌둥의 제안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앞서 등장했던 만주사변과 여러 사변으로 모든 것을 잃고 서원에서 세월을 낳고 있던 장시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군에게 만주는 물론 산호강과 열화를 뺏긴 책임을 지고 중화민국 부사령관의 자리는 물론 당가군의 모든 직에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장제스의 배려로 쫓겨나듯 중국 서북부의 산시성국은 시안에 응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양우청이 거느리는 또 다른 군부인 서북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우청을 통해 장세량의 행동을 제한하려는 장제스의 갈래치기 견제책 중 하나였죠. 또한 그 인근 서쪽의 예난에는 막 대장정을 끝낸 마오쩌둥의 홍군을 포함 약 4만 명의 공산군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건 역시 재기를 원하던 장세량을 서북 방면 부사령관으로 기용함으로써 그런 그의 절박함을 자극하여 잔존 공산군의 토벌에 이용하려는 장제스의 이의제의 책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제스의 계략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의 계획과는 달리 공산군의 게릴라 전술에 휘말린 장시랑은 홍군에게 번번이 참패만 당했고 그를 견제하라고 붙여놓은 비적 출신 양우청 역시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었던 장세량에게 병도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때 최고의 군부를 지휘했던 장세량 입장에서 허구한 날 홍군, 즉 공산군에게 깨지기만 하니 이 시기 장세량은 그야말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그저 죽고 싶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장세량에게 자신이 만회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던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 작전에 이렇다 할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계속 장세량을 몰아붙이기만 했습니다. 내가 이미 잘게 쪼개벗은 오합지졸 홍군 나부랭이들도 토벌하지 못해서야 어찌 부사령관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장세량도 인내심 한계를 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장제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죠. 그런데 장제스에 대해 새로 정립된 인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가졌던 경쟁자로서의 경쟁심이 아닌 나락에 떨어져 분노에 찬 위험천만한 적개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장시랑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크게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그의 잘못된 습관이자 병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소년 시절부터 해왔다는 약물에 관한 문제, 중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물건, 바로 아편, 마약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판에 아편의 사용은 이런 그의 상태를 더욱 극한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투행위는 물론 정무적인 판단까지 점점 흐려지게 됐죠. 그리고 이런 그의 상태는 자신이 조만간 저지를 사건에 그대로 반영돼 버립니다. 중국 근현대사를 통째로 바꾼 시안 사건, 바로 그 사건으로 말이죠. 한편 대장정 등으로 몰락하기 일보 직전 이 당시 아무런 패도 갖고 있지 못했던 마오쩌둥, 그는 이런 국민혁명군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시랑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제스로부터 중국 서부의 공산군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연전 연패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주적, 아니 자신의 아버지를 폭살시키고 자신의 진서도 망친 원수 중의 원수 일본군을 축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말살시키자고 하는 장제스의 노선에 상당한 회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둘꼴없던 마음에 마약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죠. 이때부터 장세량은 자기 최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싸워야 하는 상대, 즉 공산주의자들도 어찌 보면 같은 동포들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짓이란 말인가. 지금은 양쪽이 연합해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믿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은 쾌재를 부르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6년 가을 이미 정보를 통해 이런 장세량의 신경 변화와 국민혁명군의 상황을 파악하게 된 마오쩌둥은 씨알도 안 먹히는 장제스 대신 뿌리 없이 떠다니던 외로운 영혼 장세량을 협상 파트너로 낙점합니다. 그리고는 장세량과의 휴전과 합작을 성사시키기 위해 발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선무공작과 협상의 달인
저우안라이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저우안라이라는 시한 사건의 두 번째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마오쩌둥, 그는 또 다른 꿍꿍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어떤 배우가 자랑스럽게 친 대사처럼 말이죠. 이후 그는 저우안라이를 은밀한 장소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세운 협상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우안라이, 그는 온화한 성품에 나약해 보이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닉슨 시대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가 마오는 어떤 모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저우는 모임을 서서히 하나로 만들어갔다. 마오가 열정을 가지고 반대파를 압도하기 위해 뛰어다닐 때 저우의 지성은 차분히 그들을 설득하거나 이용하려 했다. 마오가 냉소적인 사람이었다면 저우는 냉철한 인물이었다 라고 언급했듯이 그는 전형적인 외은외강형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저우안라이가 중국 북부의 도시 시안의 카톨릭 선교회에서 장시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특유의 부드러운 화법으로 긴장하고 있는 장시랑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천천히 장제스가 일본과 싸우는 올바른 지도자라는 것을 먼저 전제한 뒤 작금의 통일 중국은 다 장시랑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다며 그 역시 지켜세우고 홍군 소속 간부들은 무조건 장제스의 주야에 싸우겠다라며 폭정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 대가로 홍군이 국민당군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해달라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감옥에 갇힌 공산주의자들을 전원 석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고 일본이 패망하면 공산당을 합법적인 조직으로 허용해달라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저우안라이의 겸손하지만 미련한 화술에 흠뻑 빠진 장시랑은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버렸고 두 사람은 곧이어 이런 조건이 들어간 문서에 서명하고 약속 이행을 다짐하며 악수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저우안라이는 이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장세량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소원수님,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원수님의 주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저우안라이의 기술이 들어간 것입니다. 소원수, 장세량을 소원수라고 호칭한 것이죠. 그것은 일본군에 의해 살해당한 장시랑의 아버지 대원수 장조련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언어의 유였습니다. 그리고 찬란했던 그의 과거까지 소환시켜버렸죠. 나아가 원수라는 호칭을 씀으로써 장제스보다 장세량이 한 차원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그의 존엄성까지 인식시켜줬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장시랑은 저우안라이에게 보섭돼버린 것일까요? 장시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회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러나 장시랑은 고개를 떨구며 장제스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그로서는 이 협상을 최종 재가시킬 어떤 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저우안라이는 만일 항일연합전선에 합류하겠다는 우리 당의 결정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신다면 나는 이곳 시안에 인질로 남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저우안라이의 기술이 들어간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인질로 잡아두시오 라는 말의 의미. 그렇습니다. 이 말은 장시랑에게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책을 은연중에 암시한 것이었죠. 다시 말해 협상을 성공시키기 위한 해답은 인질이다. 장제스를 인질로 잡고 당신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비책 주머니를 그에게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전표에서 마오쩌둥이 생각했던 또 다른 꿍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자신의 목숨도 담보로 맡기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우국 충정을 알아주고 동참해달라는 절절한 메시지까지 덤으로 전달한 것이죠. 저우안라이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장시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장시랑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며 자신은 일본과 싸우는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도 단호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일본인들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쯤 되면 장시랑은 저울랄라의 계책을 받아들인 셈이 되었고 이 둘은 피를 나눈 형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오쩌둥과 저울랄라의 완벽한 승리였죠. 이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비족두목 출신이자 같이 산시성 부근에 주둔하고 있던 장제스의 또 다른 야전사령관 양우청 역시 장제스를 납치하지 않는 한 공산당과 합작하는 일은 힘들 것입니다 라며 저울랄라의 계책에 힘을 얹었습니다. 이에 장세랑도 결심합니다. 총사령관을 납치하는 것은 대의를 위한 것이다. 아마 총사령관도 이해할 것이다. 아니 그도 받아들여야 한다 라면서 말이죠. 이렇게 장시랑은 저울랄라이와 형제 이상의 아니 저울랄라이의 아바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장제스의 납치를 결의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공산군 토벌을 독려하려 1936년 12월 7일 시안에 나타난 장제스를 보자 장시랑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장제스의 아나무인 같은 태도를 보자 결국 그에게 공산당 토벌을 중시하고 일본과의 항전을 위해 공산당과의 합작을 추진하자고 거듭 촉구하게 되죠. 이에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장제스는 장시랑의 홍두깨 같은 소리에 격분하였고 바로 난징으로 내려가 장시랑을 경질하고자 마음먹습니다. 그러자 1936년 12월 12일 새벽 4시 장시랑은 총격전까지 벌인 유혈 사태 끝에 장제스를 체포, 억류해버립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이런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공산당과 휴전하자는 장시랑을 만나자 공산당이 쳐놓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무 늦기 전에 모든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놔라. 명심하라. 나는 포로로 잡혀있는 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것도 제가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차라리 자신을 총으로 쏴버리라고 소리쳤죠. 이런 완강한 장제스의 태도에 심약한 장시랑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스스로 당황했고 후일이 두려웠던 것이죠. 한편 장제스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장시랑의 모든 직무를 박탈해보려고 체포, 징벌할 것을 결의했고 시안 주둔 국민혁명군 역시 장시랑의 시안공항 폐쇄 명령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국민혁명군의 폭격기들이 시안 시내로 날아오기까지 했죠. 이에 궁지에 몰린 장시랑은 고심 끝에 결국 마오쩌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마오쩌둥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살장항일, 즉 장제스의 청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 오후 스탈린의 절대 장제스를 죽여서는 안 된다. 기존의 항일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의 존재감이 필요하니 즉각 장제스를 석방하라 라고 하는 지령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스탈린 역시 장제스 사후 대일본 항쟁력이 떨어지는 왕정의 등 국민당 비주류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일본의 시베리아 침공을 막아야 하는 소련의 입장에서 이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아가 이 사건은 일본 제국과 손잡은 나치 독일의 사주일지도 모른다 라는 의혹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장제스의 납치는 소련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자 마오쩌둥은 저울랄라이를 다시 시안으로 파견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후 진행된 장제스와 저울랄라이의 만남. 그런데 원래 두 사람은 서로를 흠모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악연도 있었죠. 저울랄라이는 한때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던 황포 군관학교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장제스가 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그는 정치부 부주임으로 군내 정치지도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울랄라이에 선발된 정치지도원의 상당수는 공산주의자였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제스가 잠적해버린 저울랄라이의 목에 8만 위안의 현상금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울랄라이는 역시 협상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장제스가 연합전선에 합류하면 공산당은 그 사항을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고는 교장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전을 끝내고 항일전선에서 힘을 합치는 게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때 그는 장제스를 호칭할 때 반드시 교장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과거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협상을 자신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는 심리전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장제스에게 이런 말도 했죠. 공산당원들은 각하를 항일의 영도자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질로 잡을 땐 언제고 아주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장제스도 점점 관심을 보이는 듯 귀를 기울이다가 우린 적이지만 언제나 자네를 생각해왔었네. 난 언젠가 자네와 같이 일할 날이 오길 바라고 있다네 라며 응대했죠. 하지만 이것은 억류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야 한다는 장제스의 포커페이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제스는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세랑과 반란을 모의했던 양호청이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고 있었기에 일단 살아남고 봐야 했으니까 말이죠. 결국 장제스와 조랄라이는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같은 중국인이므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상 초유의 총사령관 납치 사건은 끝이 나죠. 어쨌든 장제스는 크리스마스에 다시 난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장시랑도 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징에 도착하자 장시랑은 자신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며 제가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난징까지 각하를 따라온 것은 적절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든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면 1000번을 죽어야 한다고 해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자기 비판을 하였고, 그러자 장제스 역시 내 덕이 부족하고 내가 아랫사람들을 잘못 가르쳐서 전례 없는 반란이 일어났어 라며 자신을 낮췄습니다. 결국 장세령은 징역 10년을 언도받았지만 24시간 내로 사면되었고, 장제스는 억류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도 수락하지 않은 상태로 풀려났다라고 공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공산당과의 어떤 거래에도 심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들이었던 난징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꾸민 얘기였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 호걸들의 대화를 자신들이 한 것처럼 각색해 자신들에게 씌워줄 수 있는 비난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애국자이며 지성인, 나아가 아량 넘치는 선량으로 포장해버린 것입니다. 대신 모든 책임은 양호청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그는 처형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가족들 역시 몰살당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의 희생양을 통한 국면전환 시도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되는 희생양 역시 명문 지방가 출신이었던 주범 장시랑은 빼주고 그야말로 흑수저 중의 흑수저였던 공범 양호청으로 삼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어쨌든 몇 주 후 장제스는 항일 여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초공작전을 취소하고 국공합작에 대해 마오쩌둥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협상은 장장 7개월이나 질질 끌게 되죠.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노선 차이 등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에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곧 발생합니다. 1937년 7월 7일 일본군이 도발한 노부교 사건, 즉 중일전쟁이 터졌기 때문이죠. 결국 이 전쟁이 본격화되던 1937년 8월 2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민당 정부에 맞서 무장봉기 정책을 포기할 것이며 홍군을 완전히 장제스 지하에 두겠다라는 비밀 통지문을 국민당 측에 발송합니다. 결국 이렇게 제2차 국공합작은 비공식적으로 합의되었고, 보르딘과의 밀월 기간 동안 그랬듯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한번 연합전선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억지 춘향이든 어쩌든 장제스는 항일 거국 일치를 위해 공산당을 비롯한 중국 내 모든 정치단체의 합법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훗날 8년간 공들인 공산당 토벌작전이 약장이 하나 때문에 2주일 만에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라며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산당 토벌작전은 둘째치고 사실상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과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한 것은 90% 이상이 국민혁명군이었기 때문이었죠. 그야말로 죽 서서 개중꼴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대가로 장제스는 장세령을 가택 연금시켜버립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말이죠. 어쨌든 이로 인해 중국은 역설적이게도 향후 10여 년의 세월 동안 겉으로나마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일본과의 혈투는 제하고 말이죠. 반면 조랄라이는 훗날 이날 평화를 달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죠. 당시 공돈전선의 구성으로 우리끼리 싸움은 없어졌다. 우리는 일본을 막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항일이 먼저이고 이 과제를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민주주의 운동은 그 다음이라는 당의 예시였던 것이다. 라는 기만되고 섬뜩한 내용을 구구절절 회상하던 말입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시안 사건을 국외 결단으로 높이 평가하며 장사형에 대해서도 국공합작을 이루어낸 불세출의 우자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역사의 평가란 승자의 찬미이며 패자의 넋두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장세량은 중국 곳곳에 안가를 전전하다가 1946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국민당 정부와 함께 타이안섬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계속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다 장제스 사후 총통자를 이어받은 그의 아들 장진거까지 죽은 후인 1921년에야 풀려나죠. 그리고 2001년 하와이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지독한 흡연, 여적을 밝히는 등 문란한 생활을 해왔지만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장제스, 마오쩌둥, 조우알라이 등을 제치고 103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인생이라는 최종 타이틀은 누구의 것일까요? 어쨌든 이때부터 양측은 베이징 및 중국 북부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